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부동산 정책을 좀 세심하게 손보겠다고 하는데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첫 번째로 내민 카드가 종부세 완화 카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우 우려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정책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4.1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제 집값만큼 꼭 잡아달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약속도 했었는데요. 이런 네. 약속을 꼭 지켜달라, 이런 부분이 이제 민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부세의 그 부과 기준이 되는 비싼 주택, 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공시가격 9억이면 시세로는 13억이 넘는 거거든요. 네. 13에서 15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비싼 주택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네. 기준을 이제 17억, 공시가격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초기로 내리겠다라는 건 이제 헛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냥 현재 있는 이 높은 집값을 고정시키는 게 되게 되고, 또 시장에는 이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들이라든가 서민층들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잘못된 이제 정책 선회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정책 선회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상? 사람 수로는 이제 작년에 한 60만 정도 됐습니다. 예. 63, 4만 정도 됐는데 올해 한 74만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전체 주택으로 따지면 한 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 주택이 한 3.7%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중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번에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 네. 한 1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줄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보면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고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올라가는 건 부담이 돼요. 이런 주장도 또 일리가 있어요. 예,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시가로 따지면 10억, 11억 하시던 분들이 요번에 이제 한 13억, 14억, 15억으로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처음 됐다는 거거든요. 네. 13억, 14억, 15억 되시는 분들이 종부세로 내는 게 13억의 경우에 있어서 한 8만 원 정도. 8만 원이요? 예, 14억 정도 되면 한 34만 원 정도 내는 거거든요. 1년에요? 예, 1년에요. 네. 종부세로만. 네. 근데 또 고령자이고 한 15년 정도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8만 원에서도 80%가 깎일 수 있습니까? 예, 뭐 이제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그 집에 살았다고 그러게 되면. 네. 그러니까 과연 한 10억, 11억 대다가 뭐 15억 이렇게 집이 오른 사람들이 네.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고. 그러네요. 폭탄이라고 말하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소득이 없는데 네. 세금을 내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과세 이연이라는 걸 해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집을 팔았을 때 현금이 생겼을 때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나중에 내릴 수도 있습니까? 예, 그걸 이제 과세 이연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 의견인데요. 고령자이고 은퇴하신 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과세 이연 제도를 통해서 상속을 하거나 네. 처분을 했을 때 내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정치적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예. 종부세는 이제 안 내도 내는 세금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고, 예. 그걸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서 그거의 그 대상자를 줄여가지고 아마 이제 그 중도층들을 더 정치적으로 얻겠다라는 어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지, 이게 그렇게 큰 세금 부담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높여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금 완화 이와 더불어서 여권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주택자들 그리고 뭐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젊은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같은 곳에서 이제 저렴한 주택들이 나오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엄격하게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갖자 이런 기대일 텐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집값은 잡기 어려우니까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빚 내서 집 사라. 그런다라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같은 데서 이제 내 집 마련하겠다고 좀 기다리고 있던 층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값을 더 부추기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그런데 이게 민심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뭐 민심에 완전히 역행하는 저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역행합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중도층의 일부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도 그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테니까 뭐 우리한테 그 표를 달라. 또는 이제 뭐 집을 살려는 일부 계층들한테 이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우리한테 표를 달라라는 이제 그런 신호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네. 대다수의 민심은 집값의 안정을 바라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들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값 안정에 관련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보유세 강화라든가 또 그런 투기 자금들이 너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같은 것을 엄격히 한다라든가 하면서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중산층들도 부담할 수 있는 젊은 중산층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하겠다. 또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나와야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오히려 이제 뭐 이사 대책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저렴한 주택 공급이나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늘리고 3기 신도시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당인 거죠. 여당. 네. 어떤 여당 내 일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정부의 정책 기조들을 많이 흔들고 있고 그런 것에 흔들려 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잘못되게 선회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 규제 완화, 주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층고 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발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르고 있죠. 네. 3, 4억씩 막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잘못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집값이 그나마 좀 안정돼 가고 있는데 다시 부동산 집값을 이제 들쑤시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급히 이제 신중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의 공약 때문에 지금 들썩이고 있는 그 재건축 그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곳을요. 그런 투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뭐 호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호가들이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한다.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락가락하다가 말까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은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토지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주로 그 재건축 대상 지역이 많이 있는 강남이나 서초구에 있는 구청장들이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삼성동 지역 주변 지역 등등들을 이렇게 핀셋 규제한다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 같은 걸 높여주고 층고를 이제 제한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게 한다면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환수를 한다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제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규제만 완화해주고 특혜를 많이 준다고 그러게 되면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공급을 늘리면 지금 단실 내는 집값이 오르지만 나중에는 그 안정될 수 있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까지 나오려고 그러게 되면 적어도 이제 뭐 7년, 8년 이렇게 뭐 4년, 5년 이상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집값 상승의 부작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중에 상당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주택과 같은 공공 자가주택 같은 것들로 확보를 해서 그런 젊은 층들이나 서민들에게 그 저렴한 주택 또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그냥 용적률만 완화해주는 특혜를 주게 되면 집값은 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최대 한 30% 이상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거주비하고 택지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택지비를 감정할 때 원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들의 확정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조합원들의 종전 주택들을 평가할 때도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합니다.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택지비를 감정을 할 때는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난 지금 막 분양하는 시점에 평가를 해서 가격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하게 2018년쯤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2018년서부터 2020년 사이에 올랐던 그 택지비가 그대로 다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을 해서 젊은 중산층들에게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주고 주변 집값을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들인데 그런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서 택지비 감정들을 지금 시점이 아니라 한 3, 4년, 2, 3년 전에 있었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감정을 하라라는 부분이고요. 또 건축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건축비라는 건 어느 주택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뭐 마감재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산비로 따로 주기 때문에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만들어 오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의 건축비들은 뭐 온갖 최신품들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에 불과한데 거기에 반영하는 건축비는 한 8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죠. 네.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거품을 넣어 버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많이 이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고 있어서 이게 네. 과연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맞느냐라는 점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왜 정부 여당에서 왜 이런 조언은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뭘로 가야 되느냐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너무 그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 눈치만을 보다 보니까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네. 선거공학적인 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중도층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해서 다시 또 그 개혁했던 것들을 후퇴시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여당이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이 특별히 민주당이 회초리 세게 맞은 후에 이런저런 부동산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막 하는데 자 원포인트로 요거는 고쳐라, 요것만 따라해라,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뭐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값을 잡으려면은 이제 종부세도 원래 방향대로 일관되게 끌고 가야 되고 대출 문제에 있어도 일관되게 끌고 가고 그래서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을 하면서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등에서 젊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바르는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 저렴한 공공주택들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740님께서 부동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잡혀가고 있는데 겁먹고 지금 갈팡질팡 안타까워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지적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 맞는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797님께서 민주당과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노력해도 집을